정지하고 있거나 상대 운동이 없는 유체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유체 스태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제 법칙을 적용을 해서 미소유체 엘리멘트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분포를 우리가 고려해 보았고, 결국 정지하고 있거나 상대 운동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 모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 힘의 합이 0과 같아야 되죠. 즉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압력 분포를 살펴보았더니 결국 수평면으로는 압력이 다 동일해야 되고, 그죠? 수직면으로, 수직 방향으로만 위치가 바뀔 때, 좌표가 바뀔 때 압력 분포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그 압력 분포는 밀도와 유체의 밀도와 중력 가속도에 비례해서 압력 분포가 달라진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압력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측정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내지는 우리가 뭐 오늘 기압이 얼마다, 여기 고기압이 있다, 저기 저기압이 있다, 오늘 여기서 바람이 부는데 당연히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바람이 불 때 어디가 고기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 측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때 온도계를 눈금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이 sophisticated than device를 쓰는 방법이 있죠.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압력계를 읽어서 압력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노미터라고 합니다. 온도계를 더모미터라고 하듯이 압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마노미터 내지는 바로미터라고 합니다. 바로미터라는 얘기는 우리가 종종 쓰는 얘기죠, 그죠? 이 사회의 바로미터다, 어떤 현상에 대한 바로미터다 라고 할 때 그 바로미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대기압을 측정하는 압력계를 바로미터라고 얘기합니다. 압력계가 있어서 압력계를 눈금으로 보고 읽을 때 그때 쓰는 도구들이 바로 이 마노미터, 바로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공학이나 과학에서 압력을 측정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경우 잘 없죠. 대부분 다 프레셔 트랜스듀서를 씁니다. 트랜스듀서, 변환기. 트랜스듀서는 어떤 하나의 신호를 다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을 트랜스듀서라고 하는데, 프레셔 트랜스듀서라고 하면은 보통 압력 신호가 있으면 압력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줍니다. 보통 우리가 측정을 다 할 때 컴퓨터 같은 걸 이용하니까 컴퓨터에다가 전기적 신호를 줘서 압력이 얼마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게끔, 실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압력 변환계죠. 그래서 얘는 프레셔 시그널을 전기적 시그널로 바꿔줍니다. 그런 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재래역학에서 배웠던 스트레인 게이지가 달려 있어서 스트레인 게이지가 압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많이 변형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적 신호가 거기서 나오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해서 컴퓨터로 우리가 압력을 알아낼 때 프레셔 트랜스듀서를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아주 수많은 종류의 마노미터, 수많은 종류의 트랜스듀서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많이 쓰는 거 하나만 보도록 하죠.
우리 책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고 연습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이 U타입 유튜브 마노미터입니다. 그럼 워낙 간단하니까 그건 생략하더라고. 그거보다 좀 더 정밀하게 우리가 압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인클라인드 마노미터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죠. 별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장치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이제 튜브로 이렇게 돼 있고 30도 각을 이루어서 튜브가 저렇게 서 있고 왼쪽에는 어떤 레저버가 있어서 이 안에 어떤 오일과 같은 유체를 이렇게 채워 넣는 겁니다. 온도계 보면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그 안에 뭐 수은이 들어갔던 무슨 빨간 어떤 오일에 들어가 있던 유체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걔들이 얼마만큼 팽창하느냐를 가지고 온도계를 측정을 하는데 압력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보통은 빨간 오일을 많이 쓰니까 얘도 이렇게 채워둡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에다가 PA하고 PB라고 하는 프레셔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튜브를 연결을 해갖고 어느 한쪽 왼쪽에는 높은 압력, 오른쪽에는 낮은 압력을 걸어주게 되면 저 오일의 높이가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왼쪽이 PA가 더 큰 압력이고 PB가 더 작은 압력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눌려갖고 오일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왼쪽은 레저버니까 지름이 크니까 조금만 내려가도 오른쪽은 튜브가 아주 가는 튜브니까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나중에는 여기 이만큼만 내려가도 여기는 뭐 왕창 이만큼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려간 거 H1 올라간 거를 H2 라고 하고 했을 때 이 올라간 눈금 올라간 높이 H2를 이용을 해서 PA, PB의 차이를 아는 겁니다. 프레셔 차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프레셔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저게 많이 올라갈 거니까. 이게 바로 인클라인드 마노미터고 저 튜브가 이렇게 경사져 있기 때문에 인클라인드 마노미터라고 부르는 거고 경사져 있지 않는 것보다 수직하게 서 있는 거나 수평하게 서 있는 건 말이 안 되고 수직하게 서 있는 것보다 경사진 게 오히려 더 해상도가 좋겠죠. 수직하게 서 있으면은 조금밖에 안 올라갈 텐데 같은 압력 차이에 대해서 조금밖에 안 올라갈 텐데 수평하게 거의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얘가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거리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레졸루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한 측정을 하려고 할 때 쓰는 게 이 인클라인드 마노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지름이 약 5cm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원통형인데 실린더인데 5cm로 주어져 있고 여기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튜브에다가 자를 붙여놓고 자의 눈금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 거리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데 이거를 우리가 10cm라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PA, PB를 이렇게 걸어줬더니 10cm 정도 움직이더라. 그리고 이 튜브의 직경은 0.5mm. 그 다음에 기준면으로부터 높이를 각각 G1 그 다음에 여기는 G2 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오일의 비중은 0.826. 그래서 퀘스천이 뭐냐면은 이런 상황에서 두 압력의 차이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저런 압력계가 있어 갖고 10cm가 딱 움직이는데
그 10cm에 해당하는 압력 차이를 구하라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2장에서 플루이드 스태틱스를 배웠기 때문에 10cm라는 것만 알면 PAPB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PAPB 차이에 의해서 뭐가 발생했냐면은 원래는 똑같은 높이에 있던 두 수면이 오일면이 그죠? 원래는 같은 높이에 있던 오일면이 지금 이렇게 H1, H2만큼 차이가 생긴 거죠. 그래서 높이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수면의 높이의 차이가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지점하고 H2라는 지점하고 H1이라는 지점하고 아니면 G2라는 지점하고 G1이라는 지점하고의 높이 차이는 곧 두 지점의 압력 차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압력 분포는 오로지 높이 방향으로만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있으니까 PA에서의 압력은 로지 G2 그 다음에 PB에서의 압력은 로지 G1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면 H1 플러스 H2가 되는 거고 높이가 같으면 지난 시간에 말하기를 높이가 같으면 압력이 같다 그랬죠. 수심이 같으면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같은 수평면 내에서는 압력이 같아야 되니까 지금 요 수평면하고 여기 있는 요 수평면하고 눈 같은 수평면이죠. 그죠? 이 점에서의 압력이나 이 점에서 압력은 같은 거예요. 이 점에서 압력은 뭐예요 지금? 응? PA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PA죠. 이 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PA예요.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PA는 모든 이가 같은 높이에 있는 모든 지점에 대해서는 같은 유체 안에서는 PA인 거죠. 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은 감소해야 되죠. 얼마만큼 감소하느냐? 쭉 감소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 지점에서 압력은 PB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PB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 요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H1 더하기 H2니까 그죠? 같다는 거죠. 요거랑 요거랑. 그래서 이때 밀도라고 하는 것은 비중 곱하기 기준 밀도 물의 밀도가 되는 거죠. 높이 H2는 움직인 거리 L 곱하기 사인 테타 하면 되고 높이 H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여기는 간 튜브가 작아서 움직이는 거리가 크니까 10cm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여기는 지름이 5cm로 지고 이쪽에 지름 0.5mm에 비해서 100배나 큰 지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내려간 높이는 안 보일 거예요. 그죠? 눈으로 측정하기에는 아주 작은 높이기 때문에 이게 1mm가 될지 0.5mm가 될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눈금을 이거 보면은 눈금이 평행한 게 아니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 있죠. 벽면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눈금 읽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눈으로 봐서 읽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 눈으로 봐서 읽지 않는다 읽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H1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응? 자신 있게 누가 얘기해봐요. 예. 그쵸. 여기 올라간 높이에 해당하는 부피만큼
여기 부피가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요 그 높이는 10cm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기 구해 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해 보면 약 4048 파스칼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굳이 이걸 봤을 때 아까 전에 H1이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피를 이용을 했는데 실제로 그걸 알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H1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0으로 무시를 해도 4048에 근접한 값이 나옵니다. 공학적으로 봤을 때 H1이라는 것은 무시를 해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인클라인드 마노미터를 설계를 해주면 이런 사람이 그냥 10cm 이동거리, 눈금의 이동거리 10cm만 딱 보면 그만갖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설계를 해주면 H1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H1을 무시해도 어떻게 설계를 하면 H1을 무시해도 4048이라고 하는 값이 거의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두 개의 지름비, 하나는 레저버고 하나는 튜브의 지름비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 맞춰주게 되면 H1은 우리가 측정하지 않아도 몰라도 거의 근접한 값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 지금 두 개의 지름비가 약 100인데 그죠? 이거를 즉 이 값을 0으로 놓고 생각을 했을 때 PAPB는 얼마냐? 다시 계산해 보면 약 이 정도 나옵니다. 4047이나 4048이나 공학적으로 뭐 큰 차이 없죠. 똑같은 거죠. 그죠? 1파스칼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눈금 10cm를 얼마만큼 잘 읽느냐 읽지 않느냐 보다도 훨씬 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금으로 보통 읽어서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클라인드 마노미터를 설계를 할 때 이거의 비를 0.01보다 작게 갖고 간다면은 지금처럼 H1을 읽지 않아도 된다. 그럼 문제 간단하죠. 사인 떼따라고 하는 값은 인클라인드 마노미터가 정해지면은 딱 주어지는 값일 것이고 L만 내가 눈금을 읽으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두 압력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클라인드 마노미터를 이용해서 양쪽 끝에다가
압력을 걸어주게 되고, 그때 걸어줬을 때의 눈금의 이동 거리가 몇 센치가 되는지, 몇 밀리미터가 되는지 측정을 해서 이걸 이용해서 압력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 책에 유튜브 마노미터도 나오고 여러가지 나오는데 압력 측정의 원리는 이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정지한 유체 내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 분포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압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알아보았는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왜 측정을 하고 왜 이론적으로 압력 분포를 알아보느냐,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가 이거를 써먹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써먹는다는 건 뭐냐 생각해보면 결국 대부분 물에 관한 거라 그랬는데,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씁니다. 그래서 뭐 인류가 수십만 년 전부터 물을 이용해 왔는데,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강이나 댐이죠, 그죠? 그다음 배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할 때 얼마만큼 튼튼하게 지어야지, 얼마만큼 안정되게 지어야지 얘가 작동을 잘하나, 그런 거에 대한 항상 요구가 있었죠. 그래서 정지한 물 속에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가 받는 힘은 얼마일까,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프레셔 분포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플레인 서피스가 있을 때, 즉 평판이 있을 때, 평판이 물 속에 놓여 있을 때 그 평판이 받는 힘을 한번 구해 봅시다. 베이직 기본 컨셉은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체는 정지해 있다 가정하고, 아주 움직이는 유체에 대해서는 안 배웠으니까 유체는 정지해 있는 상황이고, 그 말은 비스커스 폴스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shear 폴스가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normal 폴스는 only pressure 폴스만 존재한다. 아시다시피 프레셔 폴스는 서피스에 수직하게 작용한다. 그 다음에 프레셔는 아이소트로피하다, 즉 등방성이 있다. 그래서 스케일러다라고 했죠. 어떤 한 점이 있으면 그 점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는 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 이게 프레셔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프레셔 폴스는 면하고 한계된 물리량이기 때문에 벡터니까 방향이 있는 거지만, 프레셔 자체는 방향이 없다 했죠.
여기 어떤 미소 면적이 있으면 미소 면적의 수직 벡터를 DA, 면적 벡터를 DA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단위 벡터 n을 써서 NDA라고 적어주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프레셔 포스는 이 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포스는 압축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프레셔는 스케일러고 면이 벡터량이니까 두 개를 곱한 프레셔 포스는 벡터량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첫 시간에 다 한 얘기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스칼의 로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로가 뭐냐면은 수평면 상으로는 압력 차이가 없더라, 수직 방향으로만 압력이 존재하는데 그때 압력의 그레디언트는 밀도와 중력 가속도에 반비례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G 방향이 중력 가속도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스칼의 로라고 하고, 파스칼의 로에서 말해주는 바가 뭐냐면은 좀 전에 설명했던 대로 중력 방향으로만 압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존재하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배운 내용이고, 마지막 파스칼의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봤더니 고등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고등학생들도 이걸 어디서 배웠나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파스칼의 프린시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시는 분들도 이미 계실 텐데, 어떤 유체가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면, 즉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폐 공간 안에 유체가 모여 있으면
어느 한 점에만 압력을 가해도 그 압력이 모든 지점에 다 골고루 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유압 기계를 써서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이죠.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무슨 고등학교 때인가? 좀 초등학교 때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보면 어느 한 점에 작은 힘을 가했을 때 다른 한 점에 큰 힘이 가해지는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있지?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났었을 때 이렇게 열심히 유압 프레스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은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죠. 리프트를 할 수 있죠. 그죠? 그 원리가 바로 다 이런 파스칼의 원리를 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체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인클로즈드 시스템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폐 공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한 점에만 압력을 가해도 그 압력이 모든 지점에 골고루 다 전파가 된다 라는 것이 파스칼의 프린시플이에요. 그래서 적은 힘으로 많은 힘을 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정지한 유체 내에 잠겨 있는 평판에 작용하는 힘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배운 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1장에서 한 거 쭉 서머라이즈 한번 해본 거예요. 일단은 가장 쉬운 케이스, 평판이 수평하게 놓여 있을 때, 어떤 물 속에 어떤 유체 속에 평판이 수평하게 놓여 있을 때, 그때 그 평판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죠. 수심 H에 저런 평판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축은 평판으로부터 위쪽 방향을 G라고 잡아주고, 이거의 모양을 아래쪽에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게 되면 임의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의 형상, 뭐 이런 형상이 있다고 합시다. 옆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날씬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쟤는 저런 면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의 면적을 A, 그다음 이거의 무게중심을 뭐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봤던 요 면에 대해서 뭐 이걸 XY 좌표로 생각을 하면, 즉 수평 좌표를 XY 좌표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미 알죠? 지금 이 평판은 수평하게 놓여 있으니까 이 평판에 작용하고 있는 압력은 다 같을 거예요. 다른 압력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보게 되면 얼마만큼 크기인지는 뭐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은 어쨌거나 압력 분포는 다 동일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프레셔 폴스 동일한 수심에 있으니까 로즈 H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A로 주어졌으니까 A고 단위 벡터는 K를 써서 표현하면 저렇게 될 겁니다. 이 압력의 크기, 프레셔 폴스의 크기는 로지 HA가 될 것이고, 그죠? HA, 지금 압력의 크기는, 프레셔 폴스의 크기는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수심 H, 그 다음에 저거의 면적, 저 평판의 면적 A가 되는데, 이 생각을 해보면 HA는 뭐예요? 기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HA가 뜻하는 바가 뭐죠? 평판이 떠받치고 있는 물의 부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평판이 떠받치고 있는
요런 형상에 요렇게 이상하게 생긴 형상에 평판이 떠받치고 있는 물의 부피예요. 즉 이만큼을 이게 지금 부피 V가 되는 거죠. 그럼 로지 V로 하게 되면 뭐예요? 결국은 이 평판이 받는 프레셔 폴스는 뭐와 같으냐? 이 평판이 떠받치고 있는 물의 무게와 같은 거죠. 여기 지금 밀도가 평판의 밀도 아니죠. 물의 밀도예요. 그죠? 이게 물이라고 치면 물의 밀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 평판에 떠받치고 있는 물의 무게예요. 그래서 평판에 가해지고 있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다름 아닌 그 평판이 떠받치고 있는 물의 무게와 같더라. 어떤 경우에? 지금 수평하게 놓여 있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한 유체 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름 아닌 그 지점이 떠받치고 있는 그 유체의 무게와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평판에 프레셔 폴스가 가해지고 있는데 동일한 크기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고체역학에서 배운 거와 지금 똑같은 건데 이 폴스가 가해지고 있는 이 폴스 분포, 이 힘의 분포가 어느 한 점에 집중해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그 효과가 지금 이 경우와 같아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겠죠. 그런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센터 오브 프레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프레셔 폴스에 대한 거니까. 센터 오브 프레셔 앞심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프레셔 분포가 존재를 하는데, 그죠? 프레셔 폴스 분포가 존재를 하는데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한 점에 집중해서 그 힘이 다 작용하고 있다. 저게 토탈 프레셔가 있을 거니까, 토탈 폴스가 있을 거니까 그것이 어느 한 점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도 힘의 평형 관점에서 그 효과가 같아지는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중력에 대한, 이게 만약 그 힘이 중력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그 포인트를 뭐라고 해요? 응? 그거를 뭐라고 해요? 그거를 무게 중심이라고 하죠. 그죠? 같은 개념으로 그 힘이 압력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압심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 지금 이 평판의 모든 점에 프레셔 폴스는 골고루 같이 똑같은 크기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때 압심에 위치하고 이 평판의 도심에 위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계산 안 해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도심 구하는 거는 정력학 같은 거 할 때 재료에서 다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좌표 값 x, y를 각각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압력이 지금 골고루 이 면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경우에 도심과 앞심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응? 한수진, 대답해봐. 응? 질문을 한번 다시 해달라고? 싫어요. 질문을 내가 한 3번 했는데 또 해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지. 또 정우진, 아무 생각 없어요? 이걸 대답 못한다는 얘기는 도심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도심 구하는 공식은 잘 외워도 도심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도심의 의미만 잘 알면 이거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임진홍, 예, 같을 것 같아요? 왜 같을 것 같아요? 같은 게 맞습니다. 왜 같으냐 하면은 도심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도심이 곧 무게중심이죠. 그죠? 중력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에 같은 크기로 작용합니까? 다른 크기로 작용합니까? 같은 크기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그 힘이 작용하는 어떤 균형점이 무게중심, 도심이 되는 거고, 중력이 같은 크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얻은 포인트하고 압력이 같은 크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얻은 포인트하고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죠? 골고루 작용하는 거니까. 도심의 원리가 뭔지, 도심의 물리적인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대답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보면 공식은 대부분 다 잘 외워요. 이건 잘 외우는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몰라요. 그죠?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식은 까먹어도 됩니다. 도심 필요하면은 책을 찾아보면 공식 다 있는데 공식을 외우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힘이 작용하고 있는 분포가 있죠. 그죠? 그 분포를 어느 한 점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전체 힘이 한 점에 작용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힘들이 나타내는 효과가 동일한 그 점을 바로
무게중심, 앞심이라고 하는데 그 힘이 중력이라고 한다면은 무게중심이 되는 거고 그 힘이 압력이라고 한다면 앞심이 되는 건데 중력이나 압력이나 다 동일하게 지금 이 경우는 모든 지점에 대해서 같은 크기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도심을 구하듯이 도심을 구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분포에 대해서 이 압력 분포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동일한 위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리존탈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도심이 곧 앞심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은 호리존탈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플레이트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지점에 작용하는 프레셔 폴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마치 중력처럼 무지무지 간단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평면에 놓여있는 플레이트가 아니고 비스듬히 놓여있는 아니면 비스듬한 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자유표면이 이렇게 있고 자유표면에는 항상 대기압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따로 표시 안 해줘도.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면이 있어요. 이 면이 뭐 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저수지를 가두고 있는 어떤 뭐 뚝방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면에 해당하는 이 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어떤 생긴 모양을 봤더니 역시 임의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쳐다봤더니 저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도심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울어진 이 면을 쭉 이어갖고 수평면하고 수면하고 만날 때 이때의 각을 테타라고 하고 이 수면에서부터 이 평판에 평행하게 잡아준 좌표축을 우리가 푸사이라고 합시다. 여기서의 어떤 미소 면적을 DA라고 하고 좌표축은 도심에로부터 도심에다가 좌표의 원점을 잡아서 얘는 Y 뭐 얘는 X 라고 했을 때 요거는 DA고 DA는 DX 곱하기 DY가 되겠죠. 그리고 미소 면적 DA의 수심 그죠? 여기가 있는 수심을 H라고 하면 H는 X와 Y의 함수겠죠. 그죠? 좌표값 X와 Y에 따라서 각각의 지점의 수심은 다 다를 거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를 푸사이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 사인 베타분의 H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도심까지의 수심은 정해져 있겠죠. 도심까지의 수심을 HCG 센터 오브 그래비티죠. CG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바에 의하면은 이 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펄스는 여기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클 것 같아요? 여기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윗면하고 H가 작은 지점, H가 큰 지점 비교해보면은 당연히 이쪽이 이쪽보다 프레셔 분포가 크겠죠. 수평면에 놓여있던 프레셔 펄스 같은 경우는 다 동일했는데 얘는 지금 비스듬히 놓여있으니까 프레셔 펄스의 크기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수심에 비례해서 프레셔가 저렇게 다를 겁니다. 저렇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어떤 임의의 뎁스 H에서 프레셔를 구해보면은 당연히 파스칼의 프린스플에 의해서 대기압은 저 물 내의 모든 지점에 골고루 작용하고 있으니까 포함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심에 비례해서 로지 H만큼 작용하고 있겠죠. 그죠? 앞서 수평면 같은 경우는 대기압이 0이라고 생각한 경우입니다. 포함을 안 시켜줬으니까. 즉 앞서 경우는 다 프레셔가 게이지 프레셔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기압 0인 경우가 게이지 프레셔니까. 이거는 지금 굳이 게이지 프레셔로 표현 안하고 절대 프레셔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미소면 DA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펄스 크기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면적으로 빼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 면 전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펄스는 DA를 전체 면에 대해서 확장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됩니다. 서피스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크기만을 생각해보면 방향은 굳이 생각할 필요 없는 게 프레셔 펄스, 이거의 지금 프레셔 펄스 방향은 당연히 이 면의 수직간 방향이니까 방향은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벡터로 생각 안 하고 크기만 생각해주고 방향은 지금 요 방향이다. 그죠? 이 노란 화살표 방향이다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DA에 대해서 전체 면을 면적분 해주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상수값인데 수심 H만 DA가 바뀌면 바뀌는 값이죠. 그래서 얘만 면적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심 H는 푸사이 곱하기 사인 테타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 푸사이 좌표, 푸사이 단위 좌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 표면에서부터 좌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푸사이 좌표로 표현되는 도심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저 평면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다 위치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h 대신에 푸사이 사인 테타를 집어넣은 거고, 푸사이 사인 테타를 집어넣게 되면 푸사이 CG에 의해서 요런 게 있으니까 얘를 곱해주게 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인 테타 곱하기 푸사이 CG를 생각해 보면 결국 사인 테타 곱하기 푸사이 CG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푸사이 CG인데, 그죠? 요 거리가 푸사이 CG인데 거기다가 사인 테타를 곱했다는 얘기는 결국 수심이죠. 수심. 도심의 수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쭉 이걸 정리를 해봤더니 결국 뭐가 되느냐, 임의의 형상을 가진 어떤 면이 비스듬히 물속에 놓여 있을 때, 정지한 물속에 놓여 있을 때 그 한 면이 받는 프레셔 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그 면의 면적에다가 그 면의 도심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랑 같다라는 거예요. 딴 거 다 알 필요 없이 도심이 어딘지 알아내서, 도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도심의 수심을 알면, 다른 말로 도심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를 알면 그거에다가 그 평판의 면적을 곱해주게 되면 그것이 이 평판 전체가 받는 프레셔 폴스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말하는 바가 뭐냐면은 센트로이드의 도심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구한 거는 뭐예요? 이게 이 평판에 비스듬히 놓여있는 평판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를 다 구했습니다. 그죠? 구해봤더니 쭉 복잡하게 나오다가 결국 정리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정지한 유체 내에 평판이 비스듬히 놓여있을 때 그 평판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의 총합은 무엇과 같으냐, 면적에다가 그 면에 도심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의 곱과 같더라 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 식을 보게 되면,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센트로이드 프레셔하고 그 다음에 면적의 곱인데, 여기에 이 면의 형상이라든지 면이 세모다, 네모다, 뭐 오각형이다, 임의 형상이다, 이런 정보 안 들어가 있죠. 면적의 크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면이 기울어져 있다 했는데 기울어진 각이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그 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의 총합은 면의 형상이나 면이 몇 도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프레셔, 아니 그 센트로이드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의 크기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즉 센트로이드의 위치만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CG가 센트로이드가 어떤 위치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걔를 아무리 이렇게 앵글을 바꿔줘도, 평판의 앵글을 바꿔줘도 거기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센터 오브 프레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경우도 도심하고 센터 오브 프레셔가 같을지. 아까 전에 내가 센터 오브 프레셔 도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경우에 도심하고 앞심하고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이 경우는 또 물어볼까? 한수진, 안 들려요.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 안 와? 대답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간 누구 정우진 물어봤나? 정우진, 왜 다를 것 같아요? 그쵸. 이 경우는 지금 중력하고 다르게, 중력은 여전히 이 점에 작용하는 중력이나 이 점에 작용하는 중력이나 다 똑같은 크기로 작용하니까 도심력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압력은 다 위치만 다르죠. 그러니까 앞심은 달라져야 됩니다. 도심과 무게중심과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센터 오브 프레셔를 CP라고 하면, 이렇게 프레셔 분포가 다른 경우는 굳이 도심이 센터 오브 프레셔와 같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연히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센터 오브 프레셔를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찾아보면 되느냐? 센터 오브 프레셔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찾는 방법은 뻔합니다. 그죠? 센터 오브 프레셔가, 프레셔 분포가 이렇게 존재할 때 그 분포가 만들어내는 효과하고 프레셔 포스가 어느 한 점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 힘이 만들어내는 효과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센터 오브 프레셔의 정의인데, 그 정의에 의하면은 결국 센터 오브 프레셔를 찾는 방법은 힘의 효과가 키워드니까 힘의 효과가 같아지도록 되는 그 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압력의 분포가 저렇게 존재하는데, 저런 분포에 의해서 저 평판이 힘을 받죠. 그래서 힘을 받고 있지만 어딘가 지금 여기 서포트 하는 게 있어 갖고 붙잡아 주니까 얘가 지금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포팅을 할 때 서포팅 해주는 힘하고 이 압력 분포하고 중력 분포하고 다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지금 얘가 여기 정지해 있는 건데, 그 말은 이 압력 분포를 없애고 어느 한 지점에다가 압력을 집중해서 이렇게 가해준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때도 똑같이 힘의 균형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모멘트 밸런스로 보면 됩니다. 폴스 밸런스보다는 모멘트 밸런스로 보면 돼요. 그래서 압력 분포가 만들어내는 모멘트하고 압력이 한 점에 센터 오브 프레셔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만들어내는 모멘트하고 같아지게 되는 그 한 점을 찾아내면 그게 바로 압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YCP는 센터 오브 프레셔의 Y좌표입니다. 여기서 F는 좀 전에 우리가 구했던 저면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의 총합, 그래서 그것이 이 프레셔 폴스가 센터 오브 프레셔의 한 점에 다 집중해서 작용하고 있다 라고 했었을 때 만들어내는 모멘트죠. 힘 곱하기 지금 거리니까 이 모멘트하고 미소 면적 DA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폴스가 PDA죠. 그죠? 얘가 만들어내는 어느 지점까지의 모멘트, 어느 기준점에 대한 모멘트를 이 면 전체에 대해서 적분한 것, 이 두 개가 동일해지는 그런 Y 좌표 값을 찾아내면 이것이 센터 오브 프레셔의 압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미 다 구한 것이니까 임의의 면적 DA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는 아까 전에 이렇게 주어졌었고, 아까하고 다른게 좌표가 Y가 더 들어간 거죠. 모멘트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도심에다가 우리가 쓰는 좌표 축을 도심에다가 그 원점을 위치시켰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 될 것 같아요? Y 좌표에 대해서 면적분을 해주면 이 값은 얼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이죠. 그죠? 도심 구하는 거에 의해서 0이 됩니다. 도심에다가 원점을 잡아줬기 때문에 얘는 0이 되죠. 그 다음에 Y 좌표하고 푸사이 좌표는 평행하죠. 평행하기 때문에 서로 쉽게 계산이 가능한데,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도심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임의 지점까지의 푸사이 좌표는, 보세요. 임의 지점까지의 푸사이 좌표는 전체 도심까지의 푸사이 좌표에다가 Y를 빼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은 밀도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사인 테타 곱하기 IXX. IXX가 뭐예요? 응? 얘가 뭐죠? 얘를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그렇죠. 2차 면적 모멘트죠. 그죠? 이 차 면적 관성 모멘트입니다. X축에 대한 2차 면적 관성 모멘트. 얘가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가 이미 F는 도심에 작용하고 있는 프레셔 곱하기 면적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주면 Y좌표 값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모멘트를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축에 대해서 또 똑같이 모멘트 평형을 생각해주면 센터 오브 프레셔의 X좌표가 나옵니다. 각자 해보세요. 대신에 XX 대신에 IXY가 나옵니다. 이때의 면적 관성 모멘트는 좌표값 X 곱하기 Y에 대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원점은 도심에 있죠.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잡을 때 여기 좌표 값을 잡을 때 원점에다가 원점을 도심에 뒀습니다. 근데 지금 다 양의 값이죠. 이거 밀도, 중력과 속도, 사인 데타, I, XX, 그 다음에 다 분모도 다 양의 값입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 나왔다는 얘기는 도심의 앞심의 Y 좌표는 원점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도심보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은 이쯤 어디에, 이 어디쯤에 앞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안 해봐도 알아요. 왜냐면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힘이 더 커지니까. 이 힘의 평형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손가락을 받치고 있다 그러면은 가운데는 안 받치겠죠. 당연히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게 앞심이니까. 그죠? 이쯤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과는 다르게 여기는 아까 전에 여기는 봤을 때 면적의 형상이나 아니면은 기울어진 거의 크기와 기울어진 거 상관없이 크기는 똑같았는데, 앞심의 좌표값들은 기울기가 달라지면, 지금 경사진면의 앞심인데 기울기가 달라지면은 바뀌는 값이에요. 압력의 크기는 안 바뀌는데, 토탈 폴스는 안 바뀌는데 기울기가 달라지면 앞심은 바뀐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정리하고 끝내죠.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좌표의 원점을 도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물표면에 뒀습니다. 그래서 물표면에 뒀을 때도 결국 그 원리는 똑같으니까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죠? 도심이 아니 앞심이 도심보다 아래에 있더라. 그래서 좌표값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널리시스 하기 편하게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건데, 그거에 의존해서 이렇게 좌표값 잡으니까 이해하기 쉽고 저렇게 좌표 잡으니까 난 이해하기 어렵다, 이래 돼서는 안 되고, 좌표값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책에는 좌표값이 다르더라 라는 걸 알아두고, 그에 따라서 최종적인 이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가르쳐주면 이것만 외우려고,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외우려고 하는데, 우리 책에 또 특히 보면 여기 박스 처리해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처럼 정작 중요하지 않은데 이것만 열심히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좌표값 바뀌는 거예요. 좌표 축을 바꾸면 바꿔주는 값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심을 구하는 원리, 즉 모멘트 평형을 사용해서 합심을 구할 수 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